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5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 2에서는 공공 AI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공공부문과 정부의 역할, 일하는 방식 전반에 어떠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배유일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님, 윤건 한신대학교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 교수님, 박소아 오케스트로 DX 융합기술원 부사장님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5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미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의 김영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특별 세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AI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 세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연사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우리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님, 또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님, 네, 윤건 한신대학교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유일하게 토론을 맡아주실 박소아 오케스트로 DX 융합기술원 부사장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유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의 배유일입니다. 저는 AI 시대의 공공 부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과 AI가 같이 공존하는 공생지능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AI나 공생지능과는 거리가 먼 학자입니다만 제가 디자인 사고를 오랫동안 공공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하다 보니 공생지능 시대에 디자인 사고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공인재가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지능 시대와 행정이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공생지능 시대의 정책 디자인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시대라면 과연 어떤 새로운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맥락을 좀 살펴보자면요. 챗GPT나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단순히 도구를 통해서, 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는 시기가 넘어가고 정책의 그 설계와 디자인과 실행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물론 깨어있는 인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본인이 일하시는 곳에서부터 바뀌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체적인 행정 체제를 봤을 때 행정은 여전히 관료제적인 형식주의에 머무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 당장 성과를 보이고자 하는 숫자와 지표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회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능력과 또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관료 체제는 이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의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변혁은 길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조직과 문화 자체가 혁신을 향해서 변해가는 그런 행정 변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은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인 껍데기만 혁신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형식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행정이 결코 혼자 생산해내는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AI와 인간, 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 진흥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공생지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 넘어가면 단순히 행정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관료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로만 써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AI와 만나서 공생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공생지능의 이론입니다. 서로 인간의 지능과 AI가 서로의 단점을 메꾸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관계로 공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공생지능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AI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AI가 파트너로 서로 협력하여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는 시대로 돌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이 인공지능은 속도나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능력이나 예측 능력에서 인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복종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인간의 능은 윤리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그죠? 통찰을 하고, 직관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아직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AI가 각각 강점을 결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구조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결국 공생지능 시대의 행정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와 필요를 중심으로 행정을 설계하여 행정이 공공가치에 가장 부합하도록 섬세하게 실제로 이 행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필요에 맞도록 섬세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생지능의 시대의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이 공생지능 시대, 인간과 AI가 서로 협력하는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이 정책 디자인에 개입을 하고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생지능 시대의 정책은 더 이상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리액션, 반응을 하는, 대응을 하는 형태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행정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능동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정책과 행정을 디자인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더 이상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사전 예방적인 디자인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생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지속적인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매몰 비용들을 행정에서 실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전통 행정체계에서 전통적 관료체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위의 정책 결정자들이 행정 결정가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과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그들의 선호도를 잘 파악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과 행정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공지능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디자이너가 여기서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AI는 데이터와 확률에 기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감이나 윤리적 판단 같은 인간의 가치 영역에서 상당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AI는 좋은 데이터를 먹어야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죠. 여러분 챗GPT 다 사용해 보셨다시피 요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만약에 이 편향된 데이터가 이 정책 체제에 내재화가 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윤리적 공백과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편향성 위험의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재의 역할, 새로운 시대의 인재의 역할이 여기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AI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관료가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고 시스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AI의 기술적인 부분과 또 윤리적인 부분에 리터러시가 있는 그런 인재가 디자인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 공공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인재는 그래서 AI가 내린 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AI의 예측과 분석을 근거로 해서 정책의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고가 터졌죠.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윤리나 거버넌스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많은 사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인 터슬라 사건인데 이 국적이나 인종을 근거로 해가지고 높은 위험도를 특정 인종에게 부여하는 바람에 이 세무당국이 AI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약 2만 6천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수급했다고 이제 명령을 받고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보조금을 받는 가정들이 뭐 이민자 가정도 포함되겠고요. 좀 가난한 빈곤층 계층도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환수해내려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향된 데이터가 이런 결정으로 위험한 결정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가 AI가 낸 결과를 맹신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각이 총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범죄학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피고인 석방 여부나 형량 결정에 있어서 인종별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콤파스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흑인에게 2배나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이 편향된 결과를 이제 나타로 이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AI 사이에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결국 정책의 디자인에 능숙한 사람들이 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규정과 법령을 집행하고 혹은 질서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적인 통제를 강조하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과거의 행정가가 아니고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깊이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자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지속적인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해법을 설계해 나가는 이 정책 디자이너가 공생지능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 디자이너들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AI는 예측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통찰로 전환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바로 디자이너의
전략적 역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정책 디자이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미묘한 맥락의 해석이라든가 직관을 발휘한다든가 통찰을 한다든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은 AI의 시대에 굉장히 인지적인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윤리 거버넌스에 통달한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AI는 공생의 파트너가 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AI 시스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AI의 기술적인 부분도 잘 이해하고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교육받은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침 11월 3일 뉴스 보도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공공부문 AI 윤리 원칙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투명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육 체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역량은 협력적인 역량입니다. 제가 디자인 사고를 연구하다 보니까 디자인 사고에서 디자인 띵킹에서 강조하는 인재상은 T자형 인재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진 반면 또 수평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쉽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바로 T자형 인재인데요. 사실 디자인 사고를 연구한 사람들도 고민이었습니다. AI 시대에 도대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이 디자인 띵킹이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정책 디자이너는 인간과 AI의 간극을 좀 연결하고 서로 상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AI 간의 팀워크를 구축하는데 이 협력을 이끌어내간 협력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이 디자인 사고의 핵심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과제가 또 남아있죠. 그럼 도대체 이런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대학에서 근무하지만 저도 매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소개가 더 많아질수록 도입이 확산될수록 도대체 내가 교수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대학 교육 체제도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공생적인 T자형 인재 육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융합형 디지털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에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교육에, 전 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사람의 필요, 인간의 필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또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들이 결국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도전 과제로서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 실험을 하고 실패를 용인하고 또 디자인을 하는 인재가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존하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인재들을 용인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실험을 장려하고 또 이 실패로부터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최근에 서울의 김 부장 얘기 드라마로 보고 계시죠? 아직도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가 자발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면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고요. 또 융합형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는 조직의 프로세스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AI와 협력한 행정 변혁을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정말로 원하는 서비스,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정책 시스템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또 인재를 위해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 실험과 혁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지능의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도전 과제를 또 많이 남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논의한 것과 우리 스피커들께서 발표하실 내용들이 우리 공공부문들이 협력적 재정을 통해서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배유일 교수님께서는 이 디자인 싱킹과 관련해 갖고 저술도 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또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공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이 공생지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개념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시스템 설계와 연계해서 정책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공도 이렇게 굉장히 AI와 연계돼서 변화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재미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남태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남태우 교수입니다. 저는 글로벌 포럼이라서 영어로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영어로 했는데 별로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거부 AX 이 도전과 기회인데요. 그 AI 트랜스포메이션, AI 대전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느 순간부터 X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X가 미지수이기도 하고 다음에 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약어로 X로 많이 쓰게 돼서 AX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거버먼트 AX의 물결은 정말 아주 거대하게 일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만 AX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도 공공부문도 전방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죠.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옆 사람과 소통이 변하고, 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학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fad or fashion, 그다음에 rhetoric or reality. 그러니까 fad or fashion 하면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변덕인가, 아니면 이게 큰 방식의 변화인가. 그리고 rhetoric, 수사, 상징, 뭐 약간 그런 건지, 그다음에 이게 현실인지. 근데 우리가 느껴왔지만 3년 전에 이제 챗GPT가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느꼈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인 거죠. 현실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전자정보나 디지털 정보를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쓰지 않는데,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데 강의에서, 이유는 교과서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뭐가 바뀌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버전이 바뀌고, 그래서 항상 계속 이런 어떤 인터넷 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얼리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삶을 관통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변하고 있는 혁신하고 우리 공공 부분에서 느끼는 혁신이 상당히 격차가 좀 큽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어떠한 발자취를 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본질적이고 제도적인 노력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 디지털 정보 혁신실이 있죠. 그 혁신실에 공공 데이터국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공공지능 데이터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정부 내에서 있는 인공지능을 담당하겠다는 어떤 천명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는 AI 인공지능 기반국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 중에 이제 하정우 AI
미래 수석 보좌관이 있죠. AI 보좌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핵심적인 자문 기구로 AI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노력이죠. 하지만 그 상단의 노력 말고도 하단의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친숙한 기관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의 정보화진흥원, 지금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원래 명칭은 70년대 한국전산원이었습니다. 컴퓨터라이제이션이죠. 전산. 예전에 기억나세요? 전산학과 입학하고 그러다가 컴퓨터학과, 컴퓨터공학과, 지금 뭐 AI학과 이런 식으로 이름 바뀌고 있잖아요. 이 전산 컴퓨터라이제이션의 시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인포메티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보화. 지금은 인텔리전트 인포메티제이션이에요. 지능정보화.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가버먼트 3.0, 정부 3.0,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디지털 플랫폼 가버먼트,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아직 AI 가버먼트에도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지 않았지만 AI라는 말이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온 거죠. AI가 이제 정부에 도입이 되고 혁신을 위한 뭔가 이제 변화를 계속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뭘 바꿀 수 있을까? 그게 퍼블릭 밸류라고 하는데요. 공공 가치. 그 행정학책 앞에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대응성, 뭐 형평성 이러한 공공 가치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명백하게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변화가 있죠. 사실 제가 10명의 조교한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챗GPT 하나랑 일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빠릅니다. 물론 이제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효과성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적실한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성, 과연 AI를 사용해서 우리의 민주성이 더 높아지는가? 페이크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책무성이죠. accountability. 그다음에 ethics, 윤리성. 이러한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AI가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효율성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게 민간 부분 기업에서는 영리 추구가 최우선이고 그게 미덕이지만 정부는 영리 추구가 아니에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공익적 관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배율 교수님께서도 많이 좀 말씀하셨는데 AI가 가진 위험성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오토 프로파일링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llucination, 환각 효과, 뭐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garbage in, garbage out라는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데 표절 같은 경우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고 탐지할 수도 없는 미묘한 표절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작년에 기억나시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해가지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지브리 그 본사 일본에서 소송을 준비했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10억 인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소송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범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전에 있는 그 법을 따지면. 근데 이게 법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예술의 카피라이트를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무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편재합니다. 어디나 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의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가장 중시하는 게 소버레인 AI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AI의 주권, 데이터의 주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유는 여러분들 생성형 AI 어떤 거 쓰십니까? 국내 뭐 리튼 이런 거 쓰시나요? 챗GPT 오픈 AI 거고요. 제미나이 구글 겁니다. 퍼플렉서티도 다른 회사 거고요. 다 미국 회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폴리, 올리가폴리, 독과점이 있는 거죠. 독과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제가 아끼는 조교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교들이 능력이 딸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야지 조교들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친구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에 내가 빨리 챗GPT를 쓸까? 저는 챗GPT한테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독되어 있어요. 사실 많은 지금 일하는 연구자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이썬 쓰는 사람도 코딩을 그렇게 짜고 있고 실제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에딕션,
오남용, 미스유즈, 어뷰즈 이런 현상들이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사실.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위기였습니다. 근데 조직적인 수준에서 챌린지, 도전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은 정부 관료제는 이거를 빨리 혁신을 하고 싶을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정부 부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모든 정부 관료제는 애초에 설계일 때부터 보수적 관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우선이고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가치를 존중하는 거고 새로운 거를 막 혁신해가지고 실험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관료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료제는 관성이 존재합니다. 이너시아. 물리학적 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에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 규제가 만들어지죠. 챗GPT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 기관 내에서는 하지 마. 망분리해. 뭐 해. 뭐 5만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간에도 갭이 큽니다. 뭐 젊은 공무원과 시니어 공무원 간의 갭이 클 수도 있고 직급 간의 갭이 클 수도 있고 또 얼번 루럴 도농 간의 갭이 크죠. 도시에 있는 지자체, 시골에 있는 지자체. 이게 능력의 차이, IQ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용이 필요 없다면 사용을 점점 안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챌린지, 리스크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정부가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이제 밝은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금 현재 발표를 한 해에 걸쳐서 올해 한 해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발표를 해와갔던 것들인데 아마 여러분 익숙하게 들으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버먼트 AI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지원책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범정부적인 AI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네 번째가 AI 리터러시 높이는 거. 그리고 AI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신뢰 가능한 AI, 그 다음에 보안을 강조하는 거, 마지막에 AI 에이전트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 하나하나가 매우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도 자료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이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매우 축약해서 아주 축약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AI 마스터 플랜에서는 정부 내부의 공공관리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전달,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전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무 일을 빠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전달을 잘하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거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태스크랑 핵심적인 미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부문의 모든 기관을 위한 어떤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지원책으로는 몇 해 전에 통과되었던 법인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을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으로 지금 바꾸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통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정부적인 AI 채택,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항목으로 법적인 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무적인 거는 민간 부분과의 긴밀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부분이 사용하는 AI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정부 같으면은 인하우싱을 강조했을 거예요. 인하우싱은 이제 아웃소싱의 반대말이거든요. 내부 생산이죠. 그럼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미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식으로 민간 부분에 있는 AI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PPP라고 하는데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리터러시를 높여보자. 생각보다 정부 공무원의 AI 리터러시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의 일 자체가 그렇게 혁신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일이 아닌데 혁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이 격차가 너무 커지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민간과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무원과의 격차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고요. AI 탤런트 같은 경우는 AI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 부분에 있는 인재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공무원들을 AI 인재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뭐가 좋을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로 아주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시민 아닙니까? 제가 시민인데 제가 민원을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저 대신에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게 AI 에이전트 컨셉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I 인플로이는 정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AI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택을 한 사람이 사실 공무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뭐 김 부장 말씀하셨는데 김 사무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 사무관은 사실은 AI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AI 대 AI가 만나는 거죠. AI 시민이 AI 공무원을 만나는 거. 저의 아바타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 공무원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아마 민원에서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일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또 엄청나게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우려가 남아 있죠. 걱정과 우려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처할 만큼 천천히 차분하게 빌드업해서 갈 수가 없어요. 기술은 발전해 있고 그 기술을 빨리 채택하고 사용하라는 사회적 압력과 환경적인 어떤 요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를 해보면 뭐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적으로 탑다운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고 있어요. 하향적 이니시에이티브죠. 우리가 한번 뭐 해봅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게 실제로 제일 밑에 바텀에서 워킹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수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수능 효과로 따지면은 위에서 말하는 거가 똑같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게 아까서 말하는 관료제적 관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두 번째 꼭지를 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 AI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AI는 도구예요. AI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AI 없이 풀어도 되는데 모든 걸 AI로 풀자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좀 전에 이제 이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력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전력에 데이터가 많은데 AI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 말씀이 데이터는 많고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기세를 깎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기를 보급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사실은 도구는 있지만 사용이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문제가 두 개가 겹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중앙부처가 이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 서플라이 마인드하고 플래너 마인드가 있어요. 공급자 마인드, 그다음에 기획가 마인드. 그리고 그 기획가 마인드랑 공급 마인드가 성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국가가 발전한 동력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이 다 똑똑해요, 사실은. 그리고 다 수요가 다릅니다. 디맨드가 아주 다양해요. 전에는 디맨드가 파퓰레이션의 세그먼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패턴도 만들어지고 유형화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 유형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서플라이 마인드랑 플래너 마인드로는 이제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시대에 큰 성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자정부 시대 2010년, 12년, 14년 UN 평가 1등하고 그로부터 이제 2등, 3등, 4등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2, 3, 4등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의 전정부 때 우리가 최고위를 달성했던 그 영광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부터 환경이 조금씩 변했어요. 우리에게 좀 불리한 국제적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가 좀 더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는 그 큰 성공의 역설인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이글스 팬이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져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첫 번째 뉴욕 양키즈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뉴욕 양키즈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사옵니다. 근데 정부는 돈이 진짜 많죠. 정부가 어떤 기업도 정부를 이길 수는 없어요. 700조, 800조를 굴리는 어떤 기관이잖아요. 정부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정부가 하정우 수석 보좌관 같은 분들을 몇천 명을 사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인재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공무부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AI 인재들을 정보로 유치시킬 수 있을까? 인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인센티브일까? 어떤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 먹을 수 있을까? 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컨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포인트를 제가 쓴 거는 CIO, CDO, CTO 이런 단어 되게 유행했습니다. 이제 CAIO 만들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Chief AI Officer죠. 모든 조직에 넣어보자. 근데 소규모 공공기관 가보면은 다 겸직입니다. 정보 담당관 겸. 겸직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모든 기관을 임명하라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기관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 인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CAIU 만드는 건 좋은데 그 CAIU에 적당한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끝나는 거는 백투 옵티미즘으로 끝내겠습니다. 낙관론이 저는 또 많고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AI 활용과 정부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신뢰나 국회에 대한 신뢰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낮은 거지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예요, 생각보다 사실은. 그래서 이 행정부,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 기능이 AI와 함께 상승한다는 그런 신뢰감이 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이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의 활용도라든지 리터러시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거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PPP, 정부와 민간 간의 그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뭐 MOU가 전에는 MOU가 이제 형식적인 절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실화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기업 말고도 이런 어떤 큰 거시적인 거버넌스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형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지금 현재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남태우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공공 분야에서 AX라고 표현을 할 만큼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AI 기반의 정부 혁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다르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고 아주 또 쉽고 또 재미있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공직자들의 변화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적 변화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래 그 공공 분야의 전망은 밝게 예측을 한다라고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윤건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 공공인재 빅데이터 영합학 전공의 윤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앞서 두 발제자와 뭐 유사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나 이런 이게 역량을 좀 더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공공 AX 시대인데 공공 AX 시대에 이제 우리 AI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활용은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사실 AI 기술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제 앞서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전자정부를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오히려 이제 전자정부 때보다 지금 AI 시대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전, 저희 자고일하면 IT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는데 AI 특히 AI 회사들, 뭐 서비스들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공직 역량이 AI 시대 공직 역량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 이거. 네, 일단 저희가 그 인간 AI 협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간 AI 협업에 대해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2005년 책인데 레이 커즈와일의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5년이면 싱귤레러티가 와서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활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202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해놨습니다. 그 책에서 2022년 말에 GPT 같은 게 나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2020년 실제 나왔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특이점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맥스 베넷 같은 사람은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공 초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 초지능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브레인이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은하의 끝까지 간다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가능할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10년 후, 20년 후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실제 이제 이런 역량 격차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헨리 키신저 같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 이제 호모 테크니쿠스라는 이제 그런 용어도 사용하시면서 어쨌든 그 이 시대의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고 결국 가장 문제가 되고 두려워지는 거는 이제 일자리 대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인간의 AI 협업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증강이냐 대체이냐입니다. 증강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GPT를 이용해서 다양한 행동들 이제 도움을 받으실 텐데 물론 이제 일부 이제 GPT를 사용해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GPT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죠. 왜 다시 돌아오죠? 그게 또 해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GPT 우리가 이제 이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기존의 문제들을 계속 극복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새로운 기술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 가지 증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대체 누군가를 뽑지 않겠죠. 한 사람이 직무가 이제 예전에는 한 개만 할 수 있었는데 GPT를 이용해서 2개를 할 수 있고 3개를 할 수 있고 4개를 할 수 있고 내가 전혀 모르던 영역까지도 GPT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전혀 모르는 문과생이 이과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과에 계시는 분인데 어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GPT를 이제 그분은 GPT를 많이 활용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GPT로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 영역의 전문성에 제가 바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만 여시면 그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혼자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러면 조직의 많은 일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도 AI고 서기관도 AI고 주무관도 AI고 대통령 혼자만 있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영국에서 AI 법인 로펌을 허가를 했습니다. AI 로펌 이게 대표만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과 인간은 기술은 수단이라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하나의 이제 주체로서 등장하는 시대이지만 어쨌든 인간은 조금 지금 당장에는 수단으로서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중장기로 가면 이제 대체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별 대응이 반드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결국은 역량 그리고 리터러시 차원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활용 역량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윤리적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GPT를 활용해서 대신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표절을 한다. 이게 과거에는 표절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짜고 그 짠 시나리오를 GPT한테 요구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표절이냐?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혼합돼 있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 윤리 쪽을 그러니까 이런 AI 윤리 쪽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이거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개인이 윤리적 판단력을 형성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자기에게 꺼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을 때 AI 활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량 측면, 창의성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GPT나 이런 AI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리터러시, 기본적인 개인의 윤리적 판단력에 기반해서 다양한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아까 이제 제가 1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직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조직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쪼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1인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1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의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든 RPA든 AI 에이전트든 추천 서비스든 활용하시는데 여러분 보고서도 이제 에이전트가 다 써주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그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카이웍을 한번 써봤는데 스카이웍 혹시 이제 유튜브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를 그냥 이제 혼자 써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죠? AI들이 서로 협업한다는 거죠.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AI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있는데 그 대리인으로서 AI가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다른 AI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AI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대표적인 게 한 2년 전인가요? AI 실험실에 대해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던 게 있었죠. AI 실험실에는 교수가 있지만 조교들은 아까 이제 AI 조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실험 결과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근데 이제 이 뒤에서 나오는 일 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조직에서는 지금 AI 복지사라던가 AI 상담 챗봇, 멀티모달, 재난 알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피지컬 AI 지금 젠슨 황 대표님 오셔가지고 지금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 GPU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지컬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AI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예를 들어 돌봄 로봇이다. 그럼 로봇이 그냥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기계적인 느낌이 들지만 얘가 생성형 AI를 만나면 얘 혼자 그 역량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지금 실제로 오픈AI의 피규어라던가 헬릭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그런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죠. 그 영상들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게 공공 분야에도 반드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 분야가 군대라던가 경찰이라던가 AI 로봇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한계는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경찰청에 방문을 했어요. 경기 남부 경찰청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AI 로봇이 있대요. 로봇이 있는데
로봇계죠. 로봇계가 있는데 그냥 창고에 있대요. 네. 이제 이게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웃을 내용이지만 이거는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AI 이제 우리 실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험은 혁신의 과정입니다. 네. 지금 AX 시대 공무원들은 지금 공공 분야 AX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 투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해가고 있고, 제가 본 사례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강남구 사례였어요. 강남구에서는 이 AI, 행성형 AI를 활용해가지고 전혀 AI를 모르시는 분, 코딩을 모르시는 분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서비스까지 한 게 최우수 사례를 받았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니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긴 하죠.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GPT 기술이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생성형 AI 환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 이 부분도 기술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이 써보시겠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환각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검증해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료를 다시 AI에 넣고 다시 검증해 보시나요? 검증하면 검증을 해줍니다. 얘가 검증을 해줘요. 여러분이 그 만든 걸 다시 넣잖아요. 만든 걸 다시 넣으면 다시 얘가 평가를 해줘요. 자기가 만든 건데도. 그리고 그거를 다른 AI에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환각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휴머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AI가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 AI가 그걸 대체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현상, 편향성 문제, 데이터의 편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거를 인간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기술로 또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MCP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 MCP 그 기술 중에 Sequential Thinking MCP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왜 얘가 이런 결과물을 나타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명 가능한 AI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술이 나온 거죠. 생각해 보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술이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6가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AI 역량 인재를 뽑는다 할 때 저는 이제 고역량 인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역량 중심으로 어떤 채용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을 연계해서 실제로 그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과,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뽑는 것과,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사실 이제 민간 전문가 뽑는 거나 인센티브 강화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교육이나 역량 기반 이런 이제 채용의 변화들은 좀 많이 더 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이 조직의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AI를 활용 능력은 당연하고요. 활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역량, 실제로 일이 어떤 사람이 하나 이상을 해낸다고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업무를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은 이 리더십이 계속 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중간 관리자는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과가 증가했고 그 증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여서 실제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를 더 주던가 아니면 다른 업무도 시켜보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는 너무 중요하죠. 앞서도 우리 배율 교수님이나 우리 남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용입니다. 기술적인 수용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기술적인 수용에 굉장히 약해요. 관심은 많죠. 하지만 두려워해요. 근데 써봐야 됩니다. 써보고 그거를 조직에서 촉진시켜줘야 돼요. 조직에 계속 이것도 써보게 해야 되고 저것도 써보게 해야 되고 스카이웍도 써보게 해야 되고 GPT도 써보게 되고 저는 이제 클로드를 중심으로 쓰는 클로드도 써봐야 되고 다 달라요. 조금씩. 그거를 직무에 해본 사람과 활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거기서 배워야 돼요. 예.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써보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역량 강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직원 서비스도 AI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제도와 역량과 기술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기술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도와 역량은 공공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도도 이게 마련돼야 되고 역량도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기술적인 차원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이제 다 헛도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제도를 당연히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줘요. 대표적인 게 교육 같은 거 많이 써보게 하는 거, 실제로 성과 관리, 성과 인센티브 바뀌는 거, 그리고 채용도 바뀌는 거,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바뀌어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배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혁신이라는 차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공공부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혁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직무 경험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GPT들의 기술들이 실제 공공부문에서 써줄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바린 AI에서 해주는 그런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건 교수님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3분의 발제를 마쳤습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AI 기술이 공공조직에서 활용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또 이 디지털과 관련한 HR에 있어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공직자들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조직 문화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험을 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지 차이다. 그래서 AI에 대한 활용도 일단은 부딪히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공공 분야에서는 부딪히고 도전했을 때 혹시 실패로 돌아갈까봐 우려하는 이러한 조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변수 또 딜레마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3분의 발제를 통해 갖고 아마 절실하게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수와 오케스트로 부사장님께서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의 아주 단연간 참여를 하면서 이 전자정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신 또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이신데 졸립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졸지도 못하고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저 오늘 3분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30년 정도 이 공공 정보와 사업에 현재도 있지만 지나온 과정들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걸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정부 입장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리더십, 이런 얘기와 함께 동반되는 것은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 대국민 입장이라든가 또 청년이라든가 그 실제로 일자리를 어떻게 이제 창출해 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 30여 년간 늘 얘기를 해왔었고, 또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존과 우리가 말하는 오프라인의 어떤 문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간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사전에 질문도 주셨지만 먼저 배유일 교수님 쪽에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실제 공생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대로 역할을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AI 서비스를 만들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과제를 만들 때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그 최근에 다양한 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정책적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생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가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실제 이 모두의 AI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I인 건지, 아니면 모두에게 골고루 AI를 활용함으로써 돌아갈 편익에 관련된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AI로 인해 가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그에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보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많은 인력들을 예를 들면 해고를 하고 그로 인한 생산성으로 해서 수익이 올라갈 때 그 편익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역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두의 AI라고 하면 그런 편익으로 인해서 다른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산하는데 어떤 투자가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모두의 AI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남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지만 실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나라의 정부 서비스가 굉장히 단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에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금까지 강력한 어떤 정책적 리더십으로 끌고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표준이라든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견인할 때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AI 시대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어떤 개방형 서비스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표준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잘 해왔던 어떤 정책적 리더십이 실제 AI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의 급부의 어떤 정책적 리더십 이런 형태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부도 그와 맞춰서 만약에 잘 변화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큰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윤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실제 경험, 저도 현장에 있지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해보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접근을 할 때까지의 세대차, 정말 젊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한글을 써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입사하자마자 공무원 직무교육 받을 때부터 한글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말한 머신 리더블 어떤 형태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실 한글 때문에 발목 잡은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한글 보고서 익숙하시고, 그리고 젊은 또 공무원들은 오셔서 갑자기 또 한글을 다시 배워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사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나 할 때도 입사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진화하는 과정에 많이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용화하고 끌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재배치, 업무에 대한 재배치,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그런 정책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그 세 분의 교수님들 말씀과 더불어서
정부가 지금 또 100만 AI 양성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곧 어나운스를 하시겠지만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전문가를 만들 때도 만들었던 다양한 제도가 있고 각 부처의 교육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어떤 AI 트렌드라고 해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같이 공감이 되면서 실제 그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저희가 고용 그 노동부랑 같이 연구를 하는 부분에 실제 어떤 연구 결과물에 나오는 걸 보면 청년 일자리는 줄고 시니어 일자리가 오히려 역행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경험이 없다 보니 AI 에이전트라 툴들을 사용하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5년차에서 6년차 직원들이 굉장히 AI 툴들을 잘 쓰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생산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업종의 전문성이라든가 실제로 경력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같이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할 때 실제로 기업이 만약에 경력자만 뽑는다면 청년 일자리들을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아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 플로어에서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한 텀을 제가 먼저 그 세 분의 발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을 같이 이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유일 교수님 그 발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 관료제와 또 이 최근에 그 AX 전환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공공 분야의 조직 구조가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제 맞이해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공 AI가 그 이 전환기에서 어떤 역할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랬을 때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대한 대답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일단 아까 남태훈 교수님이 발표하셨을 때도 굉장히 탑다운적인 것이 될 수 형태로 우리 사회 구조가 또 행정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공공 분야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은 AI가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특히 이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 이론에 기동하네. 전 정치학자 출신이라서 민주주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에 굉장히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이 지방분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있는 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할 것이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벌써 이 미래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의 주민의 수요를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방 분권이 별로 효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200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지금도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AI 공공 AI 시대가 들어서면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조직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많은 개인들이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 수준에서는 깨어 있으신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막 실행해 보려고 작은 것들을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어떤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스몰 석세스를 여러 번 해보면서 점점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AX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 조직에서의 변화의 수용력과 관련한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태호 교수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제와 연계해서 AI 에이전트 역할과 그 서버린 AI 등 우리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또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선제적 그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보면 마지막 장에 이제 백투 옵티미즘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면 사실 그 전장에서 항상 끝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질문이 왜 교수님은 그렇게 비관적이세요? 삐딱하세요? 근데 그래서 그래 저거는 끝내고 넣어야겠다. 중간에 스킵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주의적으로는 저 약간 심각하게 저 국수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진짜 애국을 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돼요. 비판에 열려 있지 않은 사회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면 과학기술 R&D 같은 경우에 그 실패율과 성공률 같은 거를 뭐 각자 학자들이 조사를 해요. 근데 다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에서 룰이 있어요. 골든 룰이 어떤 데는 8%, 어떤 데는 15% 정도입니다. 벤처 기업도 뭐 8%, 1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거짓 정보라는 거죠.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고 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지표를 낮춰가지고 이것만 넣으면 성공했다고 포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미국은 1, 2%, 2, 3%의 성공 그 기업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게 뭐 챗GPT가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우버가 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구조거든요. 그 스타트업 중에서 그렇게 큰 데가 산업 전체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미국같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도 산업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같은 모형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모형도 있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정부와의 유착, 그다음에 정부가 물론 도움을 많이 주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점점 좀 탈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변질되고 있어요. 변모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AI 시대가 그걸 또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설이 많은데 애자일 하라고 해놓고서 막상 또 애자일 하지가 않아요. 지키는 룰이 많은 거죠. 근데 룰을 지켜야 되지만 너무 룰 바인딩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함정인데, 룰 오브 로우가 법치주의인데 우리는 룰 바이 로우 같아요. 법을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근데 이게 형법 이런 법이 아니라 기업이 산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경제 효과, 기술 개발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좀 느슨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은 족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완화된 접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도 3등은 부동의 3등으로 나가고 싶은 어떤 천명을 했는데 그 의지를, 그러려면은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요. 중국은 권위주의를 활용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도전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동시에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모델이 어떻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기업에 호의적이고 또 국가와 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과학기술 R&D나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남태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전적인 그 시각에서의 AI의 활용도 또 조직이 어쨌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건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미래 변화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히 어떤 점은 좀 긍정적인지,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차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근데 우리가 사실 기술을 쓰다 보면 알아요, 다. 우리 스스로 다 압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기술을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 네덜란드 사례에서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AI 활용을 해서 문제가 돼서 뭐 내각이 총사퇴한다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럼 우린 다 두려워해요. 쓰는 걸. 그렇죠? 그런 사례 한 건만 터지면 왜냐하면 공공 분야에서는 서비스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극도의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그래서 끝까지 안 쓸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열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가 진화해온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 AI 시대에도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전 생각을 해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지만 제가 아까 저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어떤 실패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다 실험용으로만 끝나요. 그렇죠? 이게 왜 실험이 됐고 우수 사례면 그것이 다른 계속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다른 것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식의 어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가장 문제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현명하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뭐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완벽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반드시 하고 그 피드백에 기반해서 새롭고 좀 더 나은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잘 마련을 해주면 거기서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을 하고 조금은 더 애자일한 방식으로 문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립니다. 예, 플로어에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뜨나요? 이거 제가 눌렀는데 팝업 창을 눌렀는데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예, 윤건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도입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두려움을 꼽아주셨는데 수시로 AI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너무 주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저희 학생들을 보면 사실 이제 저희는 공공 이제 빅데이터 융합학이라는 되게 융합 그 학문에 있습니다. 행정학에다가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하고 있죠. 그럼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문과생들이에요. 문과생들은 어떻죠? 데이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AI 힘들어합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마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량 격차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직 내에서도 그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조직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역량 격차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공 분야에서는 그 부분들은 대부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팝업 창에 질문이 추가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을 혹시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세 분 발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님께서 혹시 박수아 토론자의 그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답변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짤막하게 한 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박 원장님 코멘트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학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학생들을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진취적인 학생으로, 문제 해결력 인간으로 바꾸려는 야심도 있고 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수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수 생활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상의 정부 기관을 이제 의뢰인으로 삼아서 그 정부 기관의 최우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보고서를 쓰는, 필드에서 실제 학생들이 뛰어서 보고서를 쓰는 클래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대학 교육에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고 또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또 강의 평가가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교수님은 자꾸 강의 평가가 낮게 나오니 계속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커톤이나 뭐 캡스톤 세미나 같은 그런 프로젝트형 수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이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팝업창에 배유일 교수님께 AI 시대의 행정가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떴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하고 연계해서 짤막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이제 IMF 시대 졸업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결국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학생들에게 좀 너무 종이 속에 있는 지식에 파묻혀서 살지 말라는 조언들을 계속 해줍니다. 자꾸 실제로 내가 문제를 해보고, 지금 AI도 실제로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직 채용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시험 과목을 공부하라고 암기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죠. 아까도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행정고시 2차 문제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AI 시대 공공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뽑는 기재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남 교수님도 한 30초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설, 뭐 아이러니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실천력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전에 환경부 산하의 어떤 뭐 저탄소 뭐 이런 이니시에이티브 갖고 평가를 하는 데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저탄소가 뭔지 아시죠? 예, 어떤 게 저탄소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저탄소에 대한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400페이지짜리 종이를 나눠주고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환경부 평가고 저탄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400페이지 그거를 보고서를 2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명 곱하기 400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루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쓰고, 근데 어떤 분이 잘못 썼어요. 근데 수거를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개인정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득돼 있지 않았어요. 내재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예요. 저 그런 담당자분들을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뭐 두려움도 말씀하셨고 인재 양성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이게 빌드업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따라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늦게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 간극을 메우는 거는 유일하게 정부만이 할 일입니다. 공공부문이 할 일이죠. 기업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기업은 복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복지와 형평 이런 가치는 정부가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런 간극, no one left behind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부스트업 시키는 거는 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더 빨리 발전할 거고, 중간이나 중간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서열을 내가 만들어서 죄송한데 서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줄을 세운다면 리터러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정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재 포럼 이런 데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건 교수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최근에 그 재밌었던 어떤 일화가 뭐냐면 이제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요. 네,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어떤 그 강연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 프로그램 주제가 AI를 활용한 PPT 만들기 이런 거였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교육장이 그냥 인산이례를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아까 이제 전 두려움을 말했지만 사실 그 목마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산이례를 이루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저도 오늘 제가 발표물 만드는데 감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감마, 저는 거의 이제 그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PPT에서 그 다음 게 뭐였냐면 감마를 쓴 다음에 냅킨을 쓰랍니다. 네, 이게 저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의 정리가 다 이제 되는 시간 됐습니다.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택시를 웨이모를 이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뒤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갈까 하고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따라가 봤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룰을 지키고 신호등 체계 정확하게 지키고 속도 지키고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더 적다라고 봅니다. 그게 곧 데이터의 힘이다.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넘어서서 결국은 완성도 높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이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AI와 우리가 이제 멀어질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많은 고민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가 편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공공 AI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 또 한 분의 토론자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이 논의를 같이 풍성하게 해주신 여러 청중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